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오늘은 15회 자가치료 2개월 프로그램의 마지막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항생제 복용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15 자가치료 초반 1개월간 진행되는 상황을 잠깐만 체크할게요. 우리는 첫 번째 주에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장운동 촉진제를 복용했습니다. 변비형, 설사형, 혼합형 15 패턴에 따라서 생강, 알로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던 중이었죠. 두 번째 주에 공복 시간을 늘려서 연동운동을 더 자극하는 방식으로 생활습관을 바꿨고요. 세 번째 주에는 소화 기능을 올려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장내 세균의 번식을 막고 가스 발생을 줄여보려고 비테인 HCl이나 레몬즙, 애플 사이다 식초, 엔자임 등의 소화 효소를 복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본격적인 15 다이어트를 시작해 봤습니다. 저포도맵에 렉틴까지 제한한 식이요법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15 셀프 치료로 한 달 정도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4주의 도전을 통해서 가스 발생이 줄어들고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자, 각각의 내용이 다 중요한데 다시 설명할 수가 없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15가 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15를 어떻게 진단하고 분류하는지, 왜 15로 진단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15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병의원에서 어떻게 치료하며 명쾌한 최원장은 왜 본인만의 독자적인 15 치료법을 만들었어야 했는지, 그런 이야기는 이미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에서 미처 설명하지 못해서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올려져 있는 15 영상들을 찾아봐 주세요. 자, 이제 15 치료 프로토콜 2개월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항생제를 복용해서 본격적으로 소장에 과정식한 세균을 죽이는 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2개월 프로그램의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올리니까 댓글로 질문들을 적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1주차, 2주차 나누어서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냥 한꺼번에 시작하면 안 되는 건지, 항생제부터 먼저 복용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런 것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로토콜을 나누게 된 것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몸에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났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채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15라는 것을 알아냈고 15를 치료하면 내 증상이 다 낫겠구나 생각하고서 아주 성격 급하게 한 번에 영양제부터 생활습관과 식이요법과 항생제요법까지 싹 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안 좋은 반응이 나타났을 때 무엇 때문에 나빠진 것인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5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게 반응하는 질환입니다. 저 사람이 이걸 먹고 좋아졌다고 해서 나도 그것을 먹고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바꿔버리면 모든 것을 다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셀프 치료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정말 명쾌한 최원장에게 찾아와서 명쾌한 알러지 검사를 받고 하나하나 몸에 좋고 나쁜 것을 골라내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 대책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계별로 셀프 치료를 진행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극심한 다이오프 증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장내에 과정식한 세균뿐 아니라 기생충, 진균, 칸디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미생물들이 사멸하게 되면 우리 몸에 유해한 수십 종 이상의 독소가 갑자기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인체 내에서 발생한 독소가 그냥 인체 밖으로 막 나갈 수가 없겠죠. 내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정상적인 해독 과정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 전까지 여드름, 두통, 피로, 발열, 장내 가스, 설사나 변비, 발한, 멀미, 구토, 가슴 두근거림, 가려움증, 두드러기, 관절통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15를 치료하려고 시도했던 것 뿐인데 15 증상에 다이오프 신드롬까지 얹어지면 이거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서 내가 15가 맞냐, 명쾌한 최원장이 제안한 저 프로토콜을 따라하는 게 맞나, 머리가 복잡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를 잘게 쪼갰습니다. 우리는 아주 서서히 하나하나 단계별로 시도했으니 그것이 장내 세균을 사멸시키는 역할을 했을지라도 그 작용이 서서히 미미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확 좋아지는 것이 안 느껴지거나 나는 열심히 실천해봤는데 별 느낌이 없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다이오프 신드롬으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성격이 급한 분들 급한 성미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시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은 1개월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개월째부터는 항생제를 복용해보기로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아마도 항생제 노로믹스를 처방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천연 항생제를 추천할 겁니다. 제가 추천드릴 것은 베르베린, 오레가노 오일, 알리시딘입니다. 베르베린은 메자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된 한약재로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진균, 항기생충 작용을 하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레가노 오일은 지중해의 약초에서 추출되는데 오일이 소장에서 방출되어 항염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일이지만 캡슐 형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알리시딘은 마늘의 항균 성분입니다.
그런데 시보 치료에서는 마늘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늘의 섬유질은 고포도맵이지만 알리시딘은 시보 박테리아를 죽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마늘의 항균 성분인 거죠. 그래서 마늘에서 그 성분만 추출해서 약으로 먹는 겁니다. 자, 시보 유형별로 먹어야 되는 약재는 달라집니다. 수소형 시보는 베르베린과 오레간 오일 두 가지만 복용합니다. 메탄형 시보는 베르베린, 오레간 오일, 알리시딘 세 가지를 모두 복용하시고요. 만약에 설사와 변비가 교차로 나타나는 혼합형 시보라면 베르베린, 오레간 오일, 알리시딘 세 가지를 같이 복용하셔야 합니다. 매 식사 후 세 가지 약을 한 캡슐씩 복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세 가지 약을 한꺼번에 사서 택배를 받자마자 한꺼번에 다 뜯어서 처음부터 한 번에 세 알을 다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앞서서 뭐라고 했던가요? 하나하나 천천히 적용하고 몸의 상태를 봐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메탄시보를 치료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베르베린 한 알과 오레가노 한 알, 알리시딘 한 알을 섭취하는 게 마지막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신체가 적응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 번에 하나씩 시도를 합니다. 처음 3일간은 베르베린만 식후 한 알씩 복용합니다. 그동안의 신체 변화를 기록해 놓고요. 4일째가 되었을 때 오레가노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또 신체 정상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3, 4일 후에 알리시딘을 다시 더 추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균 작용을 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으니 다이오프 증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이 몸에 안 맞아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아니면 다이오프 신드롬이니까 약간의 시간을 버텨주기만 하면 저절로 호전될 수 있는 반응인 것인지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냥 마냥 좋아지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쉽게 좋아질 수 있다면 왜 사람들이 시보로 수십 년간 아프겠습니까? 왜 시보를 난치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과정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번 식사 후에 위에서 언급한 약을 잘 먹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 이 상태를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 지속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만약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으시다면 단식 중에는 약을 먹지 말고 반드시 식후에만 드셔야 합니다. 자, 또 주의할 사항은 베르베린을 먹으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노르믹스를 같이 복용하면 되냐고 물으시는데요. 절대로 두 약을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노르믹스는 합성 약물로서 항생제이고 베르베린은 자연 유래 추출물로 천연 항생제입니다. 서로 작용이 겹칩니다. 그래서 임의로 두 약을 섞으면 효능이 강해지게 되겠고 강한 다이오프 신드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노르믹스를 복용 중이신 분들의 경우를 위해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노르믹스는 장에서 혈관으로 흡수되지 않아서 전신에 작용하지는 않고 장 표면에서만 작용하는 안전한 항생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해외의 시보 치료 프로토콜을 보면 노르믹스 처방을 3주 단위로 끊습니다. 전신에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항생제는 영원히 계속 먹을 수 있는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3주를 복용하고 약 3, 4주 정도를 쉽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끊었을 때 다시 시보 증상이 올라온다면 다시 3주 정도를 복용합니다. 그리고 또 3, 4주 정도는 노르믹스 복용을 끊어야죠. 이렇게 3번, 4번을 재차 반복했는데도 시보 증상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노르믹스 복용은 실패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받아오신 처방을 보면 몇 달을 연달아서 노르믹스 처방을 받고 계신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한의사이기에 그 의사 선생님 처방을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서는 노르믹스를 그런 식으로 쓰지는 않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할 정도라면 노르믹스 대신에 베르베린을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베르베린 복용은 4주에서 6주로 기간을 잡습니다만 베르베린은 천연 물질이라서 합성 약물처럼 심하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길게는 3개월 정도 길게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베르베린을 영양제 느낌으로 매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베르베린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추가 설명을 해봅시다. 베르베린을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니 고혈당, 고지혈증이 있는 당뇨나 혈압 환자분들이죠. 베르베린은 AMPK 요소를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AMPK는 비만이나 이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대사 조절의 핵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몸과 세포의 에너지 균형을 조절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의 AMPK 활동을 활성화시키면 혈당이 떨어지고 복부지방이 감소되고 인슐린의 작용이 좀 더 예민해지고 중성지방의 수치가 내려가고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베르베린이 혈당을 낮추는 작용이 당뇨병 약으로 유명한 메트포르민과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메트포르민은 비타민 B12의 흡수율을 낮춰서 말초신경병증을 유발시키거나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킨다는 부작용도 알려져 있는데요. 베르베린은 그런 면에서도 안전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베르베린을 영양제처럼 드시고는 합니다. 이렇게 장기 복용을 해도 안전할 정도의 천연 항생제이기 때문에 시보 환자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시보 환자분들이 베르베린을 다 복용할 수는 없습니다. 베르베린은 항우울제, MAO 억제제, 혈액 희석제, 노르믹스를 비롯한 여타 항생제, 베타 차단제 등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베르베린을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베르베린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이시거나 혹시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베르베린을 임의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항생제 복용 기간을 최소 4주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주 프로그램에 항생제 복용 기간 4주를 잡아서 총 2개월 프로그램이라고 15 셀프 치료 프로토콜을 만들어 봤습니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신체 반응에 따라 이 기간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고, 노르믹스를 복용 중이라면 3주로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 천연항생제 복용을 마칠 때까지도 설사나 변비나 가스 발생 양상이 전혀 호전된 게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15호흡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길 권해봅니다. 15 치료 완료 후에 음성으로 바뀐 15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수소가 증가하지 않는 평평한 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탄도 마찬가지고요. 셀프 치료를 마친 후에 만약에 이런 평평한 선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로 환상적인 결과죠. 왜냐하면 모든 환자에게 이 항생제요법이 효과적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었더니 누가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노르믹스 먹으니까 15가 바로 낫던데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항생제를 먹으니 바로 낫더라는 말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항생제를 몇 주 먹었다고 바로 나아진다면 그게 진짜 15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치료가 쉬우면 왜 15를 보고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초기에 우연하게 노르믹스로 호전된 분들이 계실 수는 있겠지만 모든 환자분들이 다들 그런 양상으로 호전되는 건 아니고, 항생제를 먹었는데 안 나아요. 항생제를 먹는 동안에는 효과를 봤었는데 항생제를 끊으니까 또 재발해요. 항생제를 처음 먹었을 때는 효과가 있다 싶었는데 끊고 악화돼서 다시 먹었더니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심지어는 항생제를 먹는 동안에 온몸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효과를 못 보고 몸만 더 나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항생제 복용만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권하게 되는 거죠. 2개월 차에 권해드린 항생제 프로토콜이 효과를 본다면 가스가 덜 차거나 변비 설사가 좋아지면서 장 기능이 개선되고 삶의 활력이 늘어나고 브레인 포그가 사라지고 관절 통증이 사라질 겁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생리가 회복되거나 생리통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타나면 2개월 남짓의 셀프 치료를 마친 후 식사에서 서서히 다른 음식들을 도입해 봐야 됩니다. 아까 강조했던 대로 아주 천천히 점진적으로 식단을 추가해야 합니다. 3일에 하나씩 식재료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다시 먹기 시작했다면 3일 정도는 사과만 추가한 채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다른 식재료를 더 섞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먹어보라고 했다고 3일간 사과를 한 박스 드시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많이 먹으면 무조건 고포도맵입니다. 명심을 하시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괜찮았다라고 하면 3일 지난 후에는 또 다른 식재료를 한번 추가해서 먹어보십시오. 이미 많이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15 환자의 절반 이상이 2단계에서 다시 증상이 올라옵니다. 제가 15 셀프 치료 1번, 2번 영상에서 강조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이 단계에서 구분해 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또다시 재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식사 간격을 잘 유지하시고 간식은 금지입니다. 항생제 복용을 멈춘 후에도 엔자임이나 마그네슘 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해도 되냐고 물으시는데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유익균이라고 해도 균은 균입니다. 안 좋은 분에게는 안 좋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5 셀프 치료 2개월 프로그램 영상을 마칩니다. 혹여나 이 정도로 호전이 어려운 분들은 댓글을 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반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